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은 나라엔 배울 것이 없다던 중국 재벌 2세들. 그들이 한글을 직접 써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신념을 박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감히 비교조차 하지 못할 대한민국 문화의 위엄을 공개합니다. 저는 베이징 최고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샤오란입니다. 그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귀를 때리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수학여행 통지서를 보고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기대했는데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나더니 한국은 중국의 변방국가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교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장웨이팅은 자기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 10개는 살 수 있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모두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은 우리 문화를 모방한 나라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으셨습니다. 단상에 오르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말씀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에 순간 조용해졌죠. 하지만 강당을 나서자마자 다시 냉소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벌써 경호원 3명을 고용해 놓으셨더군요. 아버지는 유급실을 대비해 프라이빗 제트를 대기시켜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며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셨죠. 일주일만 참자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완벽한 중국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자 전통 문양이 새겨진 기녀와 향낭이 놓여 있었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것 같은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고 각 요리마다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기장님의 안내 방송에는 우리 학교를 위한 특별 환영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옆자리의 마르코도 이런 서비스는 중국 항공사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죠. 로봇이 우리 앞으로 다가와 유창한 중국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사람 대신 스마트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얼굴 인식만으로 10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RFID 시스템이 우리 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더군요. 공항 직원들은 우리가 중국 학생임을 알아차리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청결함에 다시 한번 놀랐죠. 비데와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장웨이팅이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 맞냐며 중얼거렸습니다. 출구로 향하며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명동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제가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한참 후에 알아차렸죠. 5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루이비통 지갑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황급히 돌아갔을 때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단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더군요. 마르코는 이건 분명 조작된 상황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화장실에 두고 온 장웨이팅의 클러치백도 무인 카페 테이블에 놓고 간 제 에어팟도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제 에어팟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돌려주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일상이 된 사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죠. 거리에는 CCTV가 많지도 않았고 경찰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돈과 권력만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처음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죠.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에 오늘 느낀 감정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르코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지갑 사건은 분명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죠.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연출된 쇼가 아니라 일상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장웨이팅이 제 편을 들어주며 마르코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죠. 천 선생님이 나타나 한국은 여전히 문화 모방국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한국 학생 수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의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과 헤어진 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중국 친구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왜 한국 학생과 친하게 지내냐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죠. 우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침실에서 룸메이트들과 조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제 생각에 공감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현혹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넷째 날, 우리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이 우리를 맞이했죠. 손짓 하나로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은 마법 같았습니다. 큐레이터가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직접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는 체험을 했을 때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자 하나에도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 선생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글만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저희를 경복궁으로 안내했을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인상적이었죠. 비단처럼 부드러운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면서도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의 첫인상은 압도적이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자금성과는 달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미가 돋보였죠. 단청의 화려한 색채와 처마의 우아한 곡선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미학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다가왔을 때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한 겸손과 조화의 철학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장웨이팅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조차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더군요. 다섯째 날, 명동의 무인 카페에서 겪은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방과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 일 없었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서는 그냥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송도 스마트시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실시간 교통정보부터 시민 참여 플랫폼까지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VR 체험으로 본 2050년 서울의 모습은 SF 영화보다 더 미래적이었습니다. 천 선생님도 이번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기술 강국의 진면목을 목격한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통제와 감시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기술은 신뢰와 편의를 추구하고 있었죠. 무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상호 신뢰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르코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여섯째 날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한국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죠. 화려하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음식 냄새와 함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겹게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고등학생 딸이 아버지와 정치 문제로 의견을 나누는데 아버지는 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죠. 잠들기 전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명품과 재산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께서 손수 짠 목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싸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한 풍요란 물질적 부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창문 너머에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은 따뜻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겠죠. 행복은 규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친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일부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한국에 너무 감동받은 티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에서 용기를 얻어 저는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천 선생님이 나타나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 알았으니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우리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음식을 나누며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장웨이팅이 수진에게 그동안의 편견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르코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웃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또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강 다리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을 나누었죠. 버스에 오르기 전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꼭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캐한 공기와 시끄러운 소음, 불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한국은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학교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쇼핑 이야기로 돌아갔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금세 잊힌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 여행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냉소적인 반응들이 돌아왔죠. 그래도 몇몇 친구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아 희망을 가졌습니다. 천 선생님이 다시 한국은 일시적 열풍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문화였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동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죠.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수진과 주고받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한국에 오면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제 방 책상에는 한글 공부책이 놓여 있고 컴퓨터에는 한국 대학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의외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느끼셨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교장실에서 진행된 수학여행 평가 회의에 학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진정한 리더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제가 발표한 한국의 신뢰사회와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마르코와 장웨이팅도 각자의 변화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죠. 배움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고,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성장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다는 제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수진과의 약속처럼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풍요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국가의 진정한 부강함은 GDP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년 봄,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러 가는 것이죠. 수진이 보내준 사진 속 벚꽃이 흐드러진 대학 캠퍼스를 보며 설렙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세상을 배우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였습니다.